한 달 새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군요. 전두환 씨 오늘 오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비서관을 지냈던 민정기 씨 발표 들어보시죠.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인정 못하시고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일회관에서는 이미 회고록에 4년 전인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에 이미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에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예, 전두환 씨에 대한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지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현재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이곳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특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찾는 이들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5분쯤 향년 90세의 일기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당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부인인 이순자 씨와 가정 방문을 했던 간호사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전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청와대는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전 씨가 5.18 무력 진압 등을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의 유족 측은 5일장을 치른 뒤 오는 27일에 발인을 할 예정인데요. 시신은 생전 유언에 따라 화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장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또 정치권의 인사들 일단은 전두환 씨 조문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 역시 그동안 전두환 씨가 저질렀던 그 많은 잘못 한마디라도 반성하고 사죄를 했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전두환 씨 비서관을 지냈던 민정기 씨 발표 들으셨는데 기자들이 전두환 씨 사과에 대해서 물었더니 민정기 씨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조건 사죄하라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유족에 대해서 사죄할 그런 뜻이 없느냐 하는 거는 그동안에 뒤에 있을 때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런 광주 피해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미 하신 바가 있고. 양문석 이사장, 참모라는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사죄했죠? 사죄해야 된다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한국 정치사를 쭉 보면서 사죄 없는, 사과 없는 사면이 한국의 정치사를 어떻게 얼룩지게 만들었는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자국의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쏘아 죽이고 건자를 찬탈한 학살자입니다. 그리고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헌납하겠다고 한 약속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비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저러한 사람에게 우리는 당연히 법적으로든 뭐든 사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엉뚱한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합천군에 있는 한 공원을 합천군수가 일회공원이라고 이름을 고치면서 네. 아직도 저 역사적 잔재를 그리고 청산해야 되는 저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박원석 의원, 민정기 씨 말을 들어보면 전두환 씨와 그 주변의 어떤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자신들만의 그런 세계에 저는 갇혀 있다고 보고요. 전두환 씨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참회도, 그 어떤 반성도,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그날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도 은폐한 채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모든 죽음에는 안타까움이나 연민이 따르지만 전두환 씨의 죽음에는 차마 애도나 명복의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전두환 씨로 인해서 우리 현대사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맺힌 한은 온전하게 풀릴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정치권의 반응도 대체로 조문을 하지 않거나 어쨌든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전두환 씨의 유가족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이 장례 끝날 때까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두환 씨 살아생전에 광주 학살의 책임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광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역정을 내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골프장에서 정의당 의원이 시의원이 전두환 씨를 만나서 질문했을 때 답변했던 그 모습 떠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금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시군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왜 왔어요. 갔다 왔냐?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 네.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정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소한 전두환 씨 본인의 생각은 아마 일종의 자기 확신범 아니었나 싶어요.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같고요. 진짜 반성한다면 사실은 이 유서라도 꽁꽁 써서 예. 내가 죽고 나서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이런 내용을 좀 발표해 달라라고 하면서 거기 절절하게 좀 썼어야 맞죠. 내가 살아서는 못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예. 장성철 교수, 전두환 씨 죽음을 보는 소회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공과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국민들에게 총을 겨눠서 국민들을 죽게 했거나 이런 분은 공과를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했잖아요.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모습 결국에는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다른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 광주 피해자 유족분들 어디서 그 상처를 이제 완전히 보듬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우리가 참 그 5.18 광주 항쟁의 그 힘든 모습도 겪었고 또 50이라고 하는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왔잖아요. 네. 전두환 씨가 떠난 뒤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단죄도 받고 또 뭐 유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90이 되면
대체로 뭐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 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뭐 인지상정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상식에 대한 그 공유가 가능했었을 때 인지상정인데요. 학살자가요. 건자를 빼앗기 위해서 국민을 쏴 죽인 사람이 무슨 상식의 범주 안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명령한 그 총뿌리에 죽어간 그 수많은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람 같으면 연민의 정이 있든 반성이 있든 꿈속에서도 그 사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노태우 씨는 의식을 잃은 지 오랫동안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을 통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뜻도 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노태우 씨의 아들이 5.18 묘역을 여러 차례 찾아서 사죄하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정치권 싼을 합니다. 청와대는 일단 조문 가지 않기로 했고 초화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청와대 차원의 조화, 조문 계획 없다. 자,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보죠.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5.18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 여러 가지로 따져볼 게 많겠죠. 이재명 후보 현재까지로서는 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일단 조문을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2시간쯤 지나서 공보실을 통해서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의원. 네. 윤석열 후보 최종적으로는 조문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아마 제가 아는 한은 참모 건의 이전에 저 자리가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인데 오늘 대선 후보들 오찬 자리. 예, 오찬 네, 자리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같은 이제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이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후보가 바로 아마 그 의견 수용하고 그래서 아마 끝나고 나오시면서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맞죠. 예. 그래요. 양문석 의원은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전두환 씨 조문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그리고 결국은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두환에 대한 부분은 영린이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 같은 사람,
금수보다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본을 보여주려고 저기를 갑니까? 예, 자 이렇게 조문 가는 정치인들 별로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지 차차 장례식 기간 동안에 볼 수가 있겠죠. 국가장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을 치르기로 돼 있지만 전두환 씨는 국가장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문도 다 안 가는 판에 국민 여론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은 어불성설일 것 같고 지난번에 노태우 씨 국가장 치를 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두환 씨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자른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원석 의원, 이철희 수석이 저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고령이고 지병이 있고 예.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예.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전두환 씨 무슨 장례 형식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론도 있었고 정부가 국가장을 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나 뭐 그거 가지고 아주 격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그에 비해서 간접적으로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가족이나 주변이나 측근 또한 마찬가지 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만 정말 저렇게 학살자의 경우에는 추모의 염이 생기기 힘들죠. 힘듭니다. 저희가 뭐 우리 청와대에 박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명복을 빌지만은 가서 조문을 하거나 예를 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유서에서라도 절절한 반성과 사과,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과 등이 있었으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일말에 용서는 해줄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어떠한 지금 사과나 사죄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문을 가야 된다, 이거 찬반 논란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내릴 걸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침을 뱉게 될까요? 하지만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 사죄, 반성 기대했던 것은 애당초 잘못된 기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 생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전두환 씨, 아까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 보셨는데 그때 본인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한 뒤였습니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측근들을 데리고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 가서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 내용을 공개한 신부에게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내도 똑같아서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전두환 씨 50 청문회 때 모습 지금 다시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군요. 박원석 의원. 네. 저때 이제 정상용 의원이 5.18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인사 아닙니까? 네. 끝까지 듣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뭐 당시에 특히 이제 호남 출신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자리에서 뭐 저희 얘기를 듣고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명패를 던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두환 씨는 50 청문회 장에서도 굉장히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을 했고, 그리고 백담사로 일종의 유배를 가면서도 본인이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후에도 전두환 씨를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 출석하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이순자! 내분이 사과하라 이놈들아! 정부하라! 판비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경준 의원 어떻게 보면 저 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마지막 기회는 있었죠. 근데 방금 박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스스로 자기 기만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어쩌면 사면을 해준 것 자체가 이게 국가 화합 차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였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전두환 씨가 죽었기 때문에 저 재판 자체가 그냥 바로 종결 처리가 되거든요, 보면. 네. 근데 헬기 사격이라든지 몇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1심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지금 인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다면 이거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이 된 사실관계 일터인데 예.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 그러면은 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공소권이 없으면? 예, 공소기각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겁니다.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까지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내릴 수는 없나요? 그러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예.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네. 공소권 없음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실을 가리는 것도 현실의 법정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졌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헬기 사격 주범이 헬기 사격을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전두환 씨가 일단 모욕을 했기 때문에 사자 모욕과 관련해서 재판이 된 건데 다른 부분으로 또 그 진실에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무슨 이제 과거사 규명위원회라든지 행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법정에서 출석 요구는 강제적인 출석 권한이거든요. 안 나오면 이게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가 있는데 행정위원회는 이게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 이게 과잉 입법이다라고 해서 헌법위원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위원회의 조사가 항상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근데
법정에서는 이게 지금 전두환 씨 사건 1심 법정에 증인이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보면 이건 출석을 강제할 수가 있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광주 시민들 앞에 섰을 때 그때만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어찌됐든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참 세상을 떠난 뒤에 안타깝습니다. 화도 좀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전두환 씨 그런데 정말 평생 반성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지요. 골목 성명 유명한 장면입니다. 한번 돌아보실까요?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성철 교수 이제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 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이렇게 압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 골목 성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뻔뻔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거의 접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두환 씨 사망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시대를 전두환 씨가 제대로 좀 사과하고 장막을 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끝내 사과하지 않고 사죄 표명하지 않은 부분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죄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금 또 세금 미납분 이런 것들인데요. 전두환 씨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956억 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 2,628억 원을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또 지방세를 또 내지 않은 것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본인은 세금 그때 정의당의 그 부대표가 물어보니까 네가 좀 내주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1억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법률적으로는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추징금은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이게 부과되는 일종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건 자녀들에게 이관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상속하고 채무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추징이든 세금이든지 간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법률상 더 이상 이걸 자녀들에게 추급할 수 있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은 그냥 더 이상 아마 추징이나 세금이나 더 이상 집행할 방법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집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집은 아마 제3자 명의로 돼 있을 겁니다. 본인 재산이 아니고. 본인 재산이 아니고. 본인 재산일 텐데. 그럴 걸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벌써 한 4, 5년 전에 전두환 재산인지를 찾기 위해서 저 집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에 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명확하게 이제 본인 재산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제가 오늘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오늘 표현이 저보다 더 가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서 이제 심판을 더 못한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철면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굴에 쇠로 만든 그 가면을 쓰는 사람을 보고 철면피라는데 저 사람은 철면피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참 그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요. 저자 옆에 둘러싸고 있는 앞서 그 화면에 나왔던 민정기, 장세동 이런 집단적 광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자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과나 유감 표명이나 진상 규명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문제도 정말 야비하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 160억을 헌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추징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상 삶 속에 있어서 맞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내주라 요따구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 기억을 남겨주고 간 자거든요. 예. 전두환 씨 사망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길은 여기까지일까요? 결국 결별을 택한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기자들에게 더 이상 정치 문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일상으로 회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기자들에게 김종인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양반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묻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라는 표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얘기를 음성으로 직접 듣는다면 우리가 느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녹취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 오늘 낮에 했던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도 대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측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아니 근데 충분히 어저께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한테 무슨 뭐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예, 자 이제 김경진 의원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까? 안 오시는 걸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저건 두 분 사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두 분이 불편해 보이잖아요. 보면 매우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선을 긋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딱 떨어지게 나 안 가. 이건 아니시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안 모실 거야. 그건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보면. 여지는 있다. 두 분 다 여전히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 간곡히 오셨으면 하시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뭔가 불편하신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안 가. 이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 레토릭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좀 짐작은 됩니다. 아 이런 뜻일 거야. 또 뭐 이건 이런 뜻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는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 이제 나한테 묻지 마세요는 아주 생경해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 후보께서도 김종인 위원장님을 설득하는데 조금 지쳤을 수도 있어요. 보면 지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워딩 말고 오늘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에 보면 어쨌든 나 후보 곁에 전혀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있겠다라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예, 근데 본인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 그런 언론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최소한 그런 언론의 분석이 만약에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일단 장제원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이 걸림돌을 스스로 치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게 국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기본소득 이게 강령에 집어넣었었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호남 출신들 일정 정도 이게 비례대표 안분 비례하겠다고 아예 그냥 정강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게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경제관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라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런 내용은 윤석열 후보하고도 지금 이심전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 오시는 걸 바라고 있고 조금 더 저렇게 표현은 조금 지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노력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어떻게든 해내야죠. 예. 근데 해석을 좀 액면 그대로 팩트로 해석을 하면 예. 갈라선 것 같은데요. 앞서 김종인 씨 이야기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른 예. 해석의 여지가 뭐 있나. 일상과 정치가 대별되는 개념이었고 예. 그 선거와 일상이 대별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 뭐 이렇게 크게 이제는 띄워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냥 선거 기술자죠. 선거 기술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거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김종인 씨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이고 방해가 되었어도 주목을 받으려고 했어도 거래를 했어도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여지는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연락이 오면 만날 수도 있고 라고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취하신 건 없나요? 난 전혀 나는 어저께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어요.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위원장님 의중을 조금 당내나 후보에게도 전달을 하셨을까요? 혹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각할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장성철 교수. 네. 두 분 말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줄다리기 하다가 서로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차분히 본인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오케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비토를 놨던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적절한 처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만 먼저 연락해서 제의를 한다면 전 마지못해 바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정치를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만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좀 맞춰줍시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김병준 선대위원장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렇게 두 분을 모시면서 상김 운운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상김 중에 한 명이냐. 이래서 좀 속상해서 저기 한 걸로 알았는데 장제원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거는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그냥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갖고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 말로 옮기기도 상당히 좀 그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도로.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윤석열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비판한 것도 있지만 과연 장제원 의원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 옆에서 활동을 한다고 표에 어떠한 선거 과정 중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반대를 했던 이제 김한길, 김병준, 장제원 의원 이 분들의 거치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딱 10명의 명단을 줬지만 딱 한 분에 대해서는 중히 쓰시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중히 써달라고 요청을 한 분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도 총괄선대 본부장의 4-5명 중에 1명으로 쓰겠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4명에 대한 거치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을 통해서 자, 김병준, 김한길 이 두 분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마지못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일요일 날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옆에서 예배도 보고 또한 비서실장 설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제원 의원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당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건 말도 안 되지라는 식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표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만 좀 기운을 내서 김종인 위원장에 연락하고 설득을 알겠습니다. 하면 일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네. 그쪽 집안 사정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오면 지금 장제원 의원만 문제입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그전에 뇌물 받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홍준표 후보도 와서 또 같이 힘을 도와주기를 윤석열 후보 바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동아 비자금 내가 수사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홍준표 후보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사이 안 좋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러면 단계별로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을 김종인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어느 쪽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김종인, 이준석 이 체제가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를 도움 주려고 하는 얘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김경진 의원. 아니, 별로 왜냐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저분이 윤석열 후보를 장성철 교수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구심점이에요.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카리스마를 갖고 정치력을 갖고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줄 그러한 구심점이 필요한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빠지고 나면요. 그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 선대위처럼 후보한테 직접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윤석열 후보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오면요. 홍준표 후보는 못 와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홍준표 후보 복당조차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선대위에서 일하는 것 자체 반대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 찍어놨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 협상도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필요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김종인 위원장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냐 이거지요. 양문석 이사장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건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양문석 이사장께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 당 내뿐만 아니라 후보 주변에서도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사견들이 분명히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가치라든지 효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주류적. 그래도 모시는 게 낫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후보께서 이제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께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홍준표 후보님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두 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이러나 저러나 모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 참 중요한 고비마다 참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또 대선 총선 때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당 저당에서 역할을 했고 그런데 꼭 나중에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해서 뭐를 해도 아마 끝이 안 좋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선대위원장 모시지 않는다면 가장 일찍 팽당한 경우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김종인 위원장의 말들을 한번 돌아서 들어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실 비전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네. 근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가요. 여기는 뭐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근데 윤 후보랑 오늘 저녁에 단판회동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나 지금 그런 시간 없어요 나 지금.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아 여기 있었는데 너 어디 만나? 오늘 내가 이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체비가 됐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박원석 의원, 네. 참 듣고 있으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혼란스럽다기보다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당이 무슨 인력 파견 협치나 용역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두 당이 서로 사람을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3김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수권 능력의 실체가 뭐냐? 심지어 후보도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급조해가지고 정치 선언한 지 129일 만에 후보로 만들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수권 능력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선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쓰던 사람 데려와가지고 또 선대위원장 시키겠다. 저당의 대표했던 사람 또 데려와서 뭐 상임선대위원장 시킨다. 새시대 준비위원장 시킨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과연 이래가지고 어떤 정치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당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그만큼 국민의힘이 열린 정당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당 출신, 우리 당 진영,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만 고집하면은 정당이 점점 축소화되고 왜소화되고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식으로 많은 분들, 그래도 국민들이 좀 인정하고 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다 함께 통합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열린 정당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제가 다시 반박을 하면요. 예, 잠깐만요. 선거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캠프 정당이에요. 네. 선거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정책이 바뀌었냐, 이념이 바뀌었냐, 아니면 통합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달라진 면모가 있느냐. 선거 때만 그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캠프 정당이고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제가 거예요. 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냐면 네. 장성철 소장이 더 말을 잘 들어주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을 두 분이 특히 우리 박원석 의원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대선 구도, 이런 정당 구조 우리가 좀 끝장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양문석 이사장이 끼어들까 봐 얼른 지금 제재를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그 부분 너무 흥미있는 주제인데
나중에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이 알겠습니다. 주제로 하기에는 너무 재미있어서 말이죠. 네. 자,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도 빠지고 원팀을 상징할 수 있는 홍준표, 유시민 후보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선대위가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후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 당연히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선대위가 구성이 될지 궁금한데 장성철 교수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고 또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서 선거를 가장 잘 중심을 잡고 지금 대선에 맞게 선거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가 예전부터 호흡을 맞춰왔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되면서부터 김종인 위원장을 원탑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려왔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온다고 하면은요, 이 선대위 체제를 다시 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김병준, 김한길 두 위원장은 빠지고? 아닙니다. 반개로 빠지는 거죠.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새시대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후보 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준석 대표랑 함께하는 그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건데 저러한 이제 횡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진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이 높거나 정말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는 괜찮아요. 비효율적이라도. 예. 하지만 민주당처럼 지금 지지율도 낮은데 공동선대위원장 12명, 총괄선대본부장 7명 해서 그 결정할 중요한 자리를 19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면은요 이번 선거 저는 비효율성 때문에 망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단순하고 슬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요. 예. 그런데 김경진 의원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아직도 전화를 잘 안 받는 모양이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경선에 그 후보들 같이 오찬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원래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원래 관계가 좋으시고요. 예. 뭐 경선 이후에도 뭐 여러 번 뭐 전화 통화라든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오늘 오찬에 안 온 것은 뭐 다른 약속 때문이지 그러실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고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본인이 그냥 상관없다. 그 뭐 이렇게 뭐 당의 후보를 지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직접 참여는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 정도면 윤석열이 동분서주를 하고 있다. 예.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소통을 위한 노력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건데 하나는 본인이 이번에 뭐 비리 대선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겠어라고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홍준표 의원 싫어하잖아요. 아니,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본인은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은 했잖아요. 본인은 가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약속을 했더라도 아예 홍준표 의원은 안 돼. 라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느냐 안 오냐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서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공산이 크고 아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홍준표 후보가 안 갈 가능성이 공산이 크고 라고 말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오면 홍준표 후보 함께하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 합류할 수 이런 있을 말씀이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선대위가 꾸려질지 궁금한데 양문석 이사장 원래는 민주당이 한 3주 걸렸잖아요. 네. 이번 금요일이면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 뽑은 지 3주 되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뭐 그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는 이야기와 선을 넘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었고, 그리고 선을 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인격적으로 서로가 공격을 했었잖아요. 내용 네거티브라도 인격적으로 서로가 공격을 하면 그 넘어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훈수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한길, 그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병준,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금 윤석열 후보, 요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여기에 있어서의 격가지들이 나가서 만드는 조직들입니다. 그 속에서 온갖 그 잡음이 많은데 핵심적인 문제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율이 좀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하니까 그 처절한 자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 한 방에 훅 갑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대통령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핵심적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노하우와 경륜이 이번 대선에서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재편할지,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선대위는 전국민 선대위 이런 형식으로 전면 쇄신하고 청년, 디지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맨 처음 한 행동은 반성이었습니다. 청년 문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 본인이 해명했던 방식 이런 것도 사과한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디지털 쇄신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양문석 이사장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선대위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바꾸는 게 제대로 바꾸는 걸 것 같습니까? 적어도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 문제다라고 후보가 남 탓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반성 하에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좀 더 신선한 얼굴, 그리고 국민들의 대변할 수 있는 세대별 또는 지역별, 그다음에 그 영역 분야별 이러한 그 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민주당 선대위 재편하는데 완전히 바꿀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효율적이었던 횡적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은요, 한두 분으로 명확하게 좀 슬림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별동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팀도 필요할까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사안이 생겼었을 때 대변인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아침 방송이든 오늘 심야 방송이든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정리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선거 내내 전 과정에 있어서 당내 경선이든 그다음에 본선이든 이러한 기동성이 필요했는데, 선대위가 워낙 높은 사람들만 그 위로 올라가서 짜여지면서 원활한 소통과 빠른 결정들을 하기가 힘들었던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동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더군요.